루나테라 기억하시나요? 2022년에 루나테라가 망했습니다. 뭐 루나 같은 경우는 빵원이 됐죠. 빵원. 테라도 뭐 스테이블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뭐 거의 완전 붕괴됐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괴담처럼 있었던 밤 12시만 되면 기관발로 이렇게 매도 세력이 비트코인을 막 던지는 거예요. 밤 12시만 되면 가격이 폭락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주범이 제인 스트리트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의심을 하냐면 의심을 그동안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테라폼 랩스에서 이거를 고소하자마자 매도 세력이 없어졌어요. 매도세가 우연의 일치치고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도 어저께 오늘 이렇게 상승하게 된 거거든요. 그동안 비트코인의 하락을 주도했던 게 제인 스트리트였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네가 사라지면 이젠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2월 24일 오후 12시 4분입니다. 오늘 또 하락이 나오고 있죠. 어저께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어저께 아침부터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하나 싶었는데 오늘 새벽부터 또 재차 떨어져가지고 저점을 또 다시 갱신했어요. 뭐 올 시즌 저점은 6만 달러. 한국 업비트 가격으로는 8,900만 원인데 아직 거기를 깨진 않았지만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9,300만 원대까지 또 다시 빠졌거든요. 1시간 봉으로 봐도 여기에서 되게 급하게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좀 과매도에 세게 들어왔어요. RSI가 한 14까지 1시간 봉이긴 하지만 14까지 좀 강하게 빠졌습니다. 4시간 봉으로는 아슬아슬한 과매도권이긴 한데 추세를 전환시키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좀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현 시점을 놓고 보면 약세장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면 보통의 경우에는 한 번쯤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찍어봤을 때 한 382까지는 되돌리는 게 보통인데 그런 되돌림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뭐 하락이 안 끝났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만약에 이게 하락이 끝난 거면 적어도 한 74,000까지는 반등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반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상승을 못하고 저점을 깨면서 맥도날드 하락처럼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오르나 했더니 이렇게 빠지고요. 오르나 했더니 빠지고 오르나 했더니 또 이렇게 저점을 밑으로 깨고 있거든요. 하락장의 모습인데 별로 좋진 않죠. 뭐 요즘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뭐 4만 달러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4만 달러. 뭐 잘 모르겠어요. 여기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이렇게 6만 달러에도 못 산 사람은 4만 달러에도 못 삽니다. 6만 달러에 만원어치라도 사는 사람이 요때 살 수 있는 거지 돈만 갖고 있고 하나도 안 산 사람은 여기서 매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원씩이라도 샀던 사람이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면 갑자기 뭐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시장에 머무르는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을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뭐 분할해서 매수하기에는 뭐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1억 깨진 지는 오래됐고 9,300만원 최근 들어서 또 가장 낮은 가격이죠. 이때 8,900만원 찍은 이후로는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에요. 저는 뭐 꾸준히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공부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제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인증은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사토시 모아가기 눌러보시면 18일 됐더라고요 벌써. 어느덧 시간이 참 많이 가죠. 얼마씩 샀는지 뭐 공개하고 싶진 않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내년까지는 계속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뭐 오늘 같은 날은 소액으로 사고 있고 만약에 6만 달러를 깨면 그때는 뭐 몇 달치 한 번에 또 DCA를 할 생각입니다. 6만 달러 깰지 안 깰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뭐 깬다는 말이 더 이렇게 널리 퍼진 것 같아요. 뭐 그건 뭐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각자의 판단대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23년 이후로는 저는 뭐 매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요새 분위기 보면 이렇게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뭐 이런 의견들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관조적인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눈 뜨면 비트 폭락, 3전 SK 폭등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재작년에만 해도
반대였죠. 네, 삼전 SK는 언제 오르냐 이런 느낌이었고 비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뭐 그랬던 때도 있죠. 이렇게 바뀔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삼전을 팔고 비트코인 갈아타신 분들도 작년에 꽤 많으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런 분들 엄청 속상하겠죠. 그것도 다 투자의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맞추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비트를 팔고 삼전이나 SK로 이동을 한다. 그럼 진짜 엇박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투자는 각자 생각해서 하는 거고 이제는 예측도 의미 없네요. 근데 늘 의미 없습니다. 네, 예측대로 어차피 안 되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만큼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신도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뭐 이런 글을 쓰셔서 제 댓글을 달아드렸거든요. 장투가 되게 어렵습니다. 남의 말 듣고 장투를 하는 건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투라는 거는 내가 가진 공부와 플러스 확신, 내가 얼만큼 확신하고 있냐 여기에 따라서 장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남이 누가 좋다고 했는데 뭐 귀가 얇아서 뭐 그때 샀다. 뭐 그런 분들은 장투하기 사실 어렵죠. 가격이 떨어지면 뭐 이게 펀더멘털이 바뀐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이 달라진 게 있나요? 뭐 저는 뭐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펀더멘털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진 모습은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바이 사이드에서 모아갈 거예요. 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뭐 지금 가격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모아갈 뿐이죠. 미래는 뭐 누구도 알 수 없죠. 네, 제가 2021년부터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었고 2022년에는 4848을 좀 많이 했고 2023년 이맘때쯤 그때부터는 안 팔고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아가기만 할 생각이에요. 나중에는 글쎄요 뭐 한 1-20% 매도할지도 모르겠지만 뭐 지금 생각으로는 일단 웬만하면은 계속 모아갈 생각입니다. 지금 되게 흔들리시는 분들은 내가 비트코인을 살 때 왜 샀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뭐 초심이지 않을까요?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샀다면 지금 또 삼전이나 SK 같은 데 투자하시게 될 텐데 계속 그렇게 엇박자로 투자하면 결과는 좀 뻔한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옮겨 타면서 뭐 순환매를 노리실 분이라면 뭐 이거는 저는 잘 못해요. 저는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다가 미국 주식 많이 오르면 뭐 비트코인 투자하다가 비트코인 많이 오르면 뭐 국장 투자하다가 그리고 이쯤 되니까 다시 비트코인 떨어지면 비트코인으로 갈아타고 그러니까 싼 주식을 사는 거죠. 싼 주식은 싼 종목이라고 할까요? 네, 싼 자산, 종목은 매수하고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은 매도하고 하면서 리밸런싱을 계속 하는 거죠. 저는 이거 못해요. 이걸 못하면 저처럼 매도를 못하시는 분들은 매도 능력이 저처럼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냥 매수만 하고 그냥 장기 보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산만 투자하는 게 2번이 되게 쉬운 투자 방법이죠. 저 같은 사람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전원주 선생님 투자 방법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전원주 씨 계좌를 보진 못했지만 아마도 처참한 계좌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한 10개쯤 투자를 했다면 SK 하이닉스처럼 대박이 난 것도 있고요. 처참하게 뭐 마이너스 90% 된 뭐 그런 주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투하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영화사 같은 거죠. 10편의 영화를 찍으면 한두 편이 대박 나가지고 이 모든 손실을 다 메꿔주거든요. 이런 투자 방법이 우리 같은 일반인 투자자에게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환매를 생각해서 투자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갈아타는 것보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게 싼 가격이 왔을 때 뭐 이렇게 적정 가치라고 하면 이렇게 싼 가격이 있을 때 그냥 매수하고 그냥 우상향 주식이면 계속 가져가는 게 가장 쉬운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치과책돌이님이 쓰신 말씀이 저도 많이 동감합니다. 90% 확신과 10% 망할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100% 장담은 뭐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게시판 분위기가 좀 우울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에. 지나고 보면 그럴 때가 기회였던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 마이클 세일러가 스트래티지에서 물러났죠. 그리고
퐁리라는 이분이 스트레티지의 CEO가 되셨는데 그분이 쓰신 말입니다. 첫 번째는 우연이고 두 번째는 뭐 우연의 일치고 뭐 같은 말인 것 같긴 한데 한 번은 우연이다. 두 번째는 우연의 일치다. 다섯 번은 헌신이다. 10번은 용기다. 하지만 100번째는 이거는 확신 및 신념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원래 세 번째는 패턴이다인데 좀 바꾼 거죠. 스트레티지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592개를 더 추가로 매수했죠. 정말 스트레티지는 신념의 아이콘인 것 같아요. 무려 71만 7천 개를 모았습니다. 아, 진짜 이 틈을 타서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70만 개를 훌쩍 넘겼죠. 이 정도 추세라면 2030년 되기 전까지 100만 개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진짜 집념의 회사인 것 같습니다. STRC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게 액면가가 100달러거든요. 지금 뭐 100달러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죠. 저번에 6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빠졌을 때 STRC 가격이 한 94달러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이때 보시면 93달러까지 빠졌었네요.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 전에 8만 달러까지 빠졌을 때도 무려 90달러까지 빠졌다가 다시 100달러를 회복하고 요게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다음에 또 폭락이 나오면 STRC를 투자하고자 하신다면 투자 추천 절대 아닙니다. 이걸 투자하고자 하시면 지금보다는 다음에 혹시나 또 큰 폭으로 빠졌을 때 그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암튼 열심히 사고 있다. 스트레티지는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모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엄청 귀여워 보이긴 하는데 우리 기요사키 옹인데 떨어지면 더 살 거다라고 말을 했었으나 한 9만 달러 되니까 대폭 팔아버렸죠. 한 3분의 2 정도 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6만 7천 달러에서 무려 한 개를, 이분 조단위 부자거든요. 무려 한 개를 추가 매입하셨다고, 트위터까지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네, 뭐, 더 이상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빠져서 한 개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뭐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금, 은, 비트코인, 좋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좀 대폭 팔았고, 이제 좀 모아갈 모양인가 봅니다. 기요사키가 생각해도 이 가격엔 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건 크루거의 포스팅인데, 최근의 추세를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은 매우 저렴한 상태다. 관측 가능한 데이터 중에서 하위 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본다고 치면 하위 4%면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Z값이 매우 낮은 거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큰 폭의 상승의 여력이 되게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루거가 이야기하기로는 향후 12개월 내에 가격이 2배로 뛸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약 20만 원이고 SK 하이닉스가 약 100만 원이거든요. 삼성전자가 1년 후에 40만 원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쫄보라서 이런 거는 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SK 하이닉스가 200만 원이 된다. 역시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을 팔고 물론 국장에 반도체주를 사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지금 타이밍에 좋은 투자 아이디어인지는 좀 각자가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거를 뭐 한 10%든 20%든 매도를 하고 익절할 만한 타이밍이긴 하잖아요. 모두가 수익권이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면 이거는 뭐 바닥인진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년 주기설을 믿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75% 하락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해서 50%가 넘게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한 51%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인데 75%까지 빠진다고 치면 대략 한 3만 달러 되겠죠. 3만 달러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5천만 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한 5천만 원까지 간다고 치면 한 3만 달러까지 빠진다는 얘기죠. 지금도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또 반토막이 난다는 의미거든요. 바닥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뭐 지금 현재 가격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격은 제가 봐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12개월 후에 2배로 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뭐 여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뭐 한 1, 2년만 놓고 봐도 손익비가 좀 괜찮은 지점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뭐 지금은 비트코인 투자에도 나쁘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고 좀 분할 매수하기에 좀 좋은 때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도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요즘에 나스닥을 보면 코스피랑 많이 다르죠. 나스닥의 최고점이 한 24,0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현재 가격대가 한 22,000포인트대 여기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밴드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지지선이 뚫리게 되면 2만 포인트가 깨질 수 있거든요. 한 10% 정도 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10% 더 떨어진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또 한 1, 20%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5만 달러가 깨지네 안 깨지네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나스닥이 빠지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오른다. 솔직히 저는 이건 좀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나스닥이 빠지면 어찌됐든 크든 작든 비트코인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빠질지 안 빠질지는 우리가 모르죠. 만약에 빠진다고 치면 비트코인은 또 한 번 충격이 강하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직은 뭐 유혈이 낭자하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꽤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다. 요거를 고려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 몰빵하는 건 그만큼 위험이 있죠. 근데 반대로 말해서 그러면 빠질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뭐 꽤 많으십니다. 5천만 원 가면 그때 매수합시다. 이런 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하고자 하시면 지금 10만 원이라도 매수를 해놔야 5천만 원 될 때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천만 원 될 가능성이 빵은 아니죠. 가능성 있죠.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이 정도 되면은 3만 달러도 깨지는 거거든요. 와, 저는 솔직히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 뭐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 제가 전 재산을 걸거나 뭐 그럴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안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하나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분할 매수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뭐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 뭐 그대로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사고 있고 한 개도 0.0001개도 매도한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 올해는 뭐 어찌됐든 매일같이 살 생각이고 내년에도 별일이 없으면 계속 매일같이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투를 할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냥 내가 비트코인을 좋다고 생각한다면 할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주식도 같이 하나씩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절대 투자 추천은 아닙니다. 근데 궁금한 주식들 있잖아요. 뭐 저도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냥 제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알아본 거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뭐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증권을 누르시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상승을 누르고 뭐 더보기 이런 거 누르면 오늘도 좀 상한가 종목들이 꽤 나온 것 같아요. 아까는 여기 한미사이언스가 상한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렸거든요. 고래동 공부에다가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왜 상한가를 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유 없이 그냥 상한가 칠 때도 있고요. 이유가 있을 때도 있는데 이번엔 좀 이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제가 아주 상세하게 올려놨거든요. 한미사이언스 상한가 남매의 난 뭐 이런 제목으로 올려놨죠. 제가 이 글을 쓸 때는 상한가였어요. 지금은 상한가에서 살짝 밀렸는데 어찌됐든 상당히 많이 올랐죠. 한미사이언스가
왜 올랐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다트를 많이 봅니다. DART, FSS.OR.KR 이렇게 치면 전자공시 시스템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트를 여러분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개별 종목 들어가셔서 여기 전자공시라고 써있는 데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 사실 이게 다트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 창이 좀 작잖아요. 여기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정기공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사업보고서, 뭐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개월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분 관련한 뭐 지분 공시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주주들은 좀 매수하거나 매도를 하면 이렇게 공시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뭐 우리는 뭐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이래서 한미사이언스가 올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한미사이언스를 투자하라는 투자 추천이나 매수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한미사이언스가 단 한 주도 없고요. 앞으로도 매수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투자 추천은 아니니까 그냥 공부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뭐 한미사이언스를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보면 일단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대량 보유 상황이 좀 바뀌는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거든요. 요걸 보면 주식 등의 증감 내역, 요걸 보면 일단 의결권 있는 주식이 이만큼 늘어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 관계자에서 신동국 씨가 매수를 한 거죠. 뭔가 좀 큰 비중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었어요. 요런 이슈가 있구나. 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주식을 장내 매수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신동국 씨가 어떻게 돈을 받았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되게 커요. 여기가 10억, 100억, 1000억이거든요. 무려 2137억 원을 2000억이 넘죠.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빌려가지고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산 겁니다.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주주에 관한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분기보고서를 봐서 여기에 진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빼곡하게 다 있습니다. 이건 뭐 주식 공부 해보신 분들은 뭐 다트에서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는 그냥 다 패스하고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이것만 보고 매수 매도를 하잖아요. 좀 다트를 친근하게 여기면 여러모로 좀 공부할 게 되게 많거든요. 한번 좀 살펴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주주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뭐 장내 매수 매도 관련한 그런 건들이 많으니까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신동국 씨가 이미 한 16%의 지분을 갖고 있었거든요. 9월 말 기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6%를 더 확보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분이 20%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본인 이렇게 나왔다는 뜻은 송영숙 씨가 대표이사 격인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남매의 난이 있어요. 뭐 형제의 난, 남매의 난, 뭐 이런 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경영권 분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분이 다 가족 관계거든요. 창업주인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유산을 남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회장님의 아내분이죠. 임주연 씨가 딸입니다. 이쪽 두 분이 같은 진영이에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 체제를 표방을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거고, 임종윤 씨와 임종훈 씨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본인들이 직접 경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문 경영인 체제보다는 직접 경영을 하길 원한다 이러면서 좀 나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분 싸움이 시작되죠. 주주들에게는 이 지분 싸움을 하는 게 엄청난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한 주라도 더 보유하려고 장외에서 혹은 장내에서 열심히 막 매수를 하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송영숙 씨는 지분이 좀 줄어들었네요. 여기도 줄어들고. 근데 다 형제의 난이 나면서 조금이라도 더 매수를 하려고 서로 매수를 막 하다 보니까 상한가까지 치솟게 된 거죠. 30%나 오르게 된 겁니다. 앞으로 더 오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죠. 네, 신동국 사장님이라 그래야 되나? 네, 이분이 장내 매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을 계속 올려가고 있는 상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들을 제가 여기다가 다 담았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미사이언스가 뭐 하는 회사냐? 여러분 한미약품은 아시죠? 한미약품. 이런 것도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 보면은 상세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뭐 하는 회사냐? 사업의 개요나 이런 걸 보면 상세하게 다 나옵니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뭐 이런 것도 네, 나오고요. 네, 요거를 보는 게 가장 이해도가 쉬울 것 같아요. 한미약품은 다들 잘 아시잖아요. 네, 제약주죠. 제약주인 한미약품의 지분을 41%를 갖고 있는 회사가 한미사이언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미약품의 지주회사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거는 뭐 대부분 다 관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다. 한미약품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그런 회사구나. 지주회사 격이구나. 그냥 그 정도 아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회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아까 보셨지만 자회사들이 있었잖아요. 배당금이나 브랜드 사용료 이런 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한미약품에서 요즘에 뭐 위고비라던가 요런 그 비만 치료제가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한국인 맞춤형인 그러니까 위고비랑 비슷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걸로 지금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뭐 진입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게 아직은 매출 비중이 뭐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그게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회사인지 좀 살펴보면 한 유동 자산이 한 3,500억 정도, 네, 요 정도 있고요. 네, 꽤 많죠. 뭐 조단위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자산과 부채 총계 다 했을 때 뭐 1조 4천억 정도? 뭐 그 정도 됩니다. 부채를 빼고 자본만 하면은 1조가 좀 안 되죠. 네, 그래서 대략 한 1조 정도 자산이 장부가액 기준으로 부채까지 합쳐서 한 1조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자본에 비해서 요 정도 되니까 부채 비율은 한 60% 정도 될 것 같아요. 부채 비율 100% 미만이면 그래도 좀 양호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부가액은 대략 1조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 되잖아요. 그럼 PBR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3배 정도? 네,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약 관련된 기업이니까 지주회사 치고는 PBR이 그래도 꽤 높은 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되게 높아졌죠. 50배. 이게 경영권 분쟁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높아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 경영권 분쟁 때문에 서로 지분을 차지하려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네, 엄마랑 송영숙 씨, 네, 엄마랑 딸 요쪽이 하나의 진영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 둘이었죠. 아들 1, 아들 2 이렇게 두 진영에서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부인과 송영숙 회장이랑 임주연 부회장이랑 이렇게 두 분이 한 축이고 이렇게 두 분이 한 축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신동국 뭐 회장님께서 원래는 이쪽 편을 들어줬어요. 엄마와 딸을 편 들어주고 그래서 전문 경영인 체제가 됐죠. 하지만 이 전문 경영인 분이 이 신동국 회장님 마음에 좀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새 진영이 됐어요. 엄마, 딸, 그리고 두 아들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였는데 신동국 회장님은 이쪽 편을 들어주다가 갑자기 이제 지분을 막 늘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전문 경영인분, 그러니까 CEO가 있었는데 뭐 박재현 대표님이라고 합니다. 갈등을 빚었대요. 그러니까 신동국 회장님하고 갈등을 빚으니까 야, 너 경영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내가 경영해야겠다. 요렇게 나온 거죠. 본인 등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지분을 막 팍팍 늘리게 된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엄마와 딸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는데 이제부터는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지분을 늘리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분을 거의 30% 가깝게 끌어올렸습니다. 6.45%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아까 제가 공시한 거 보여드렸죠. 지금은 3파전이 됐어요. 좀 되게 독특한 상황이 됐죠.
근데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승자는 어차피 신도국 회장님 쪽으로 승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영권 분쟁이 끝나게 되잖아요.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고 신동욱 회장님 쪽으로 이제 경영권이 완전하게 좀 안정화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경영권 분쟁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식을, 지분을 더 차지하려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급등했던 주가가 갑자기 확 식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카카오 의장님이었던 그 김범수 의장님이 예전에 그 SM 주가 조작 혐의로 뭐 요즘에 최근에 되게 시끄러웠었잖아요. SM 주가를 보면 이때 막 올라가다가 그래서 좀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같은 주식도 경영권 분쟁 때문에 지금 막 오르고 있지만 이럴 때 상한가 친다고 올라타면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꼬꾸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험성이 되게 크니까 현재는 정말 매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하이리스크인 건 맞는데 하이리턴일지는 네, 각자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의 상한가에는 네, 이런 내막이 있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알고 보시면 좀 주식 공부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상한가 친 기업들 주식들이 상한가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그렇게 침체장에선 잘 안 나왔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상한가 치는 기업들이 뭐 오늘만 해도 한 5개 정도 상한가가 나왔죠. 앞으로는 이게 상한가 기업들 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좀 분석을 같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국장에는 뭐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한동안은 좀 투자할 생각이 없거든요. 나중에 뭐 식어가지고 가격이 싸지면 그때는 관심이 있지만 하지만 국장을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해두면 미국 주식에 공부할 때 분석할 때 좋은 툴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미장을 공부하기는 사실 좀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 상황이나 기타 등등 알아볼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국장을 기준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두면 미장을 공부하는 거는 훨씬 더 좀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국장 기업들을 공부 차원에서 네, 투자 추천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공부 차원에서 하나씩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2월 25일 오후 9시 50분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연일 떨어지다가 오늘 네, 반등이 이제 조금 나오네요. 네, 4일 동안 음봉 나왔다가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폭이 뭐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닥 대비해서. 이번에 62,000까지 빠졌었잖아요. 이러다가 최저점 깨는 거 아닌가 사실 걱정도 좀 되긴 했거든요. 6만 달러가 현재까지 최저점이었는데 62,500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좀 반등을 했어요. 네, 다행이죠. 66,000까지 네,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뭐 한 9시, 10시? 네, 이쯤에 66,000 넘었다가 살짝 빠지고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바람은 일단 한 68,000 정도까지 올라가 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68,000까지 올라가 준다면 이게 해시리본인데 해시리본도 이제 바이 시그널이 뜰 것 같거든요.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 뜨면 네, 여러모로 좀 최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닥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바닥권입니다. 해시리본 이게 떴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쯤 빠졌다 갈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네, 올라가긴 한다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한 68,000까지 좀 달려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스닥백을 단기 흐름은 좀 참고를 많이 하는데 나스닥백도 현재 괜찮죠? 아직 미장이 열리진 않았잖아요. 11시 반에 열리니까 한 2시간 남았는데 나스닥백은 뭐 조금 일찍부터 열려서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선물 차트인데 일단 얘네도 좀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지금 장 초반에는 상승하고 출발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분위기가 코스피가 6천이 넘어갔잖아요. 코스피가 6천 넘고 삼성전자가 20만원 넘고 SK하이닉스가 100만원 넘고 비트코인은 6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고 이래서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되게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카페 분위기 봐도 우리는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는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이야기가 네,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코스피에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은 진짜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오랜 기간 되게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코스피가 오르면 어찌됐든 네,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 저는 뭐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뭐 더 올라가는 건 둘째치고 여기에서 빠지지만 않아도 좋겠어요. 6천이 유지만 돼도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 막 1만 포인트까지 막 올라가면 급등하면 급락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좀 잘 유지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주식시장은 좀처럼 잘 안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좀 고점 부근에서 오랜 기간 머물렀으면 천천히 우상향했으면 뭐 하는 바람입니다. 고래동 공부에 제가 또 오늘 글을 많이 썼는데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요새 코스피가 뭐 되게 분위기도 좋고 수출 물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수출이 진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까지 최근 한 3, 4년을 봤을 때 이렇게 수출 물량이 많이 늘어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수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가 늘어난다는, 원화 가치가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환율을 잠깐 봤더니 29원까지 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김푸는 뭐 크게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테더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1440원대까지 네, 떨어졌습니다. 이게 또 비트코인 또 급락 나오면 김푸가 올라가면서 테더 가격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저도 방송 끝나면 테더를 또 좀 사놓을 때 됐거든요. 저도 테더를 좀 사놓을까 네, 생각 중입니다. 테더 가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환율이 더 빠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일부는 지금 테더 사놓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나 또 비트코인 하락 나오면 추가로 이제 좀 모아갈 때 도움이 되니까 테더 사기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은 좀 빠져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 비트코인 실현 가격이 현재 54,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역사상 이 노란 선이 실현 가격인데 네, 온체인 데이터에 실현 가격이 다 나옵니다. 2015년쯤에 하락장이죠. 2014년 말에 실현 가격 밑으로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2018년 말에 하락장 거의 막바지에 최저점일 때는 실현 가격 밑에까지 빠지는 게 보이시죠? 요때는 코로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때가 2018년, 19년 이때쯤이고 여기가 2020년 코로나 때고 그리고 여기는 제일 무서웠을 때죠. 네, 최근에 2022년 루나 사태 때 한번 내려갔고 FTX가 망하면서 또 한번 내려갔죠. 그때 실현 가격 밑으로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최저 가격은 네, 6만 달러였고 지금은 한 66K 정도 네, 됩니다. 이 노란 선이 현재는 54,000달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현재 한 10,000달러 정도는 더 빠질 수 있고 최저 가격에서는 한 10% 정도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물론 이거 밑으로 뚫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빠져봤자 한 1, 20% 수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6만 달러까지 이렇게 빨리 빠질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뭐 이미 와버렸으니까, 뭐 한탄하면 뭐 하겠습니까? 좋은 가격이니까 살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여기에서 빠진다고 해도 한 1, 20% 수준은 더 밀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손익비가 요 정도면 되게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희망회로일 수도 있고, 저는 비트코인 갖고 있고 하나도 안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부터 지금까지 판 게 없습니다. 지금 2026년인데 몇 달만 더 있으면 3년 동안 계속 모아가고만 있거든요. 앞으로도 한 2035년까지는 하나도 안 팔고 계속 모으기만 할 겁니다. 매수는 2027년까지는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그 전략대로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격이 싸질 때는 요 노란선 부근에 왔을 때는 더 열심히 사면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 때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 실현 가격이 노란선이 조금씩 올라오겠죠. 네, 그러면 한 번쯤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게 한 56K나 58K쯤에서 뭐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쯤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6만 달러는 철옹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바닥일 수도 있고요. 뭐 제가 그거를 예측할 능력은 안 됩니다. 아무튼 뭐 바닥 근처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바닥 근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삼성전자 20만 원, 하이닉스 뭐 100만 원 이렇게 매수하는 것과 비트코인이 현재 한 1억 언저리거든요. 한 9,5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요럴 때 요런 지점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게 한 5년을 놓고 봤을 때 뭐가 더 좋을지 이건 뭐 각자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는 뭐 국장에는 2023년부터는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은행주 테스트 삼아서 네, 몇 개 사본 게 단데 그렇게 테스트 사본 것도 네, 지금 수익률이 100%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코스피가 과열인지 버블인지 뭐 그것까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이 싸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쌀 때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싼지 안 싼지를 생각해 보면 뭐 바닥인진 모르겠지만 싸기는 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시리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해시리본이 바이 시그널이 뜰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시리본이 뜨는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옛날까지 아주 옛날까지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가 2021년입니다. 해시리본 지표를 저는 몇 년째, 한 3년째 좀 잘 지켜보고 있거든요. 해시리본에서 이 파란색 시그널이 바이 시그널입니다. 이게 파란색 바이 시그널이 뜨면 이게 2021년에 붓다빔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붓다빔이 떴을 때 시즌 종료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는 이게 요때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한 5, 60% 빠졌어요. 지금이랑 낙폭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즌 끝났다, 더 빠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 보시면 바이 시그널이 떴죠. 바이 시그널이 뜨고 나서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올타임 하이를 경신을 했어요. 보이시죠? 더 높아졌잖아요. 중간에 여기서 바이 시그널이 떴거든요. 해시리본의 바이 시그널이 뜨면 올타임 하이를 깨러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여긴 뭐가 다르냐?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진짜로 네, 깼죠. 완전 시즌 종료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2022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때 보시면 바이 시그널이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바이 시그널이 나오지 않아요. 요때랑 요때가 비슷한 지점인데 이 1번과 2번의 가장 큰 차이는 요때는 바이 시그널이 나왔고 요때는 바이 시그널이 없다는 이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럼 바이 시그널이 언제 나왔냐? 루나 사태 다 지나고 나서요. 그리고 요쯤에 떴습니다. 물론 바이 시그널이 떴다고 해서 바로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네, 요건 주의하세요. 하지만 바이 시그널이 뜨고 여기서 한 번 더 떴죠. 그리고 나서는 네, 우리가 아는 그대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쵸? 엄청난 상승.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이 시그널이 여기서도 떴죠. 이 참고로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은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뭐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회색 선이 60일선입니다. 해시리본의 6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이 녹색 선이 3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죠. 그리고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납니다.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이동평균선, 요거는 요 녹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건 가격 캔들입니다. 해시와 관계없는 가격 차트가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오면 바이 시그널이 뜹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둘 다 만족을 시켜야 돼요. 첫 번째는 일단 골든크로스가 나야 되고요. 30일선이 60일선 위로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야 되는 심플 무빙 에버리지예요. 그러니까 2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거든요. 요 두 가지 복합 조건이 필요합니다. 작년 4월 기억하시죠? 작년 4월에 무역 분쟁 그것 때문에 되게 심했었잖아요. 요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크립토 퀀트의 주기영 대표가 이제 시즌은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시즌은 끝났다고 이야기한 게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그때 바이 시그널이 바로 뜨진 않았고 여기서 보시면 이평선 위로 이렇게 올라오죠. 요때 바이 시그널이 떴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단기적으로는 좀 빠지긴 했지만 올타임 하이를 월등히 경신을 하긴 했습니다. 여기가 109K였고요. 여기가 126K였거든요. 해시리본의 바이 시그널을 저는 좀 신뢰하는 편입니다. 이제까지 틀린 적은 없었거든요. 바이 시그널이 뜬 다음에는 항상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바이 시그널 안 떴을 때는 올타임 하이 못 찍었고요. 여기서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장으로 다시 갔거든요. 그러니까 바이 시그널은 상승장이 나타날 거라는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만족을 시켰어요. 그래서 60일 이평선 위로 30일 이평선이 올라왔죠. 일단 골든 크로스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이 시그널이 안 나왔죠. 여기 녹색 선이 20일 이평선인데요. 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요게 가격이 얼마냐? 67,8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68K가 되는 종가 기준입니다. 일봉상 종가. 일봉상 종가는 아침 9시입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아침 9시에 일봉상 종가가 68,000 위로 올라가면 바이 시그널이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 시그널이 꼭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어요. 현재 그래도 바닥부터 62,000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66,000까지는 올라왔거든요. 힘낸 김에 한 2,000달러만 더 올라줘서 바이 시그널 내일 아침 9시에 좀 떠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2,000달러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개인적인 희망사항이니까 이게 만약에 21일 SMA 위로 올라가서 만약에 바이 시그널이 뜨면 당장 급등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는 이런 상승장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되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예전에 바이 시그널 떴을 때 어떻게 됐었는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네, 이거는 인덱스 차트라서 아주 옛날 거부터 다 있거든요. 정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비트코인 역사 뭐 한 16년을 통틀어 봐도 한 번도 이게 바이 시그널 뜨고 나서 안 오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바로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여긴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바이 시그널 뜨고 나서 엄청나게 올랐죠. 이러면 이때 산 게 손해는 아니죠. 엄청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때 바이 시그널 떴거든요. 바이 시그널이 떴다고 해서 바로 급등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이 시그널이 뜨고 급등한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바이 시그널이 또 떴죠. 여기서 뜨고 여기서 뜨고 어찌됐든 여기에서 사고 여기에서 사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했다고 치면 그 뒤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이 시그널이 뜰 때 급하게 사면 안 돼요. 그냥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하면 됩니다.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뭐 6개월이든 바이 시그널이 뜬 이후에도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올타임 하이를 월등히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일단 올타임 하이는 넘어갑니다. 뭐 조금 넘든 많이 넘든 이게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랬던 적은 이제까지 없거든요. 여긴 바이 시그널이 안 떴지만 이게 계속 상승하게 된 거죠. 하락장에서 바이 시그널이 뜨냐 안 뜨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바이 시그널이 한 번도 안 떴죠.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뭐 이쯤에서 바이 시그널이 떴다면 저는 이 지표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뒤로도 엄청난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하지만 하락 다 끝나고 요때 바이 시그널이 떴거든요. 여기쯤이면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5년인데 아주 옛날이죠. 이런 하락장에서는 바이 시그널이 뜨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바이 시그널이 뜨거든요.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치면 그 뒤로 2년, 3년 동안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샀으면 한 40배는 올랐을 거예요. 엄청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 이때 2019년 초에 바이 시그널이 떴거든요. 여기는 찐 바닥이었어요. 여기서 샀다면 완전 초대박이었죠. 요때 가격이 4,000달러 수준이었거든요. 4,000달러. 그 뒤로 68,000까지 올라갔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잠깐 지나고 요때도 바이 시그널이 계속 뜨죠. 그러니까 바이 시그널 떴을 때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 떴을 때 매수하면 그냥 그 뒤로는 큰 상승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요때 붓다빔에 이때 진짜 사람들 다 끝났다 그랬어요. 이때 지금보다 더 컸던 고통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열흘 동안 50%가 빠졌거든요. 지금도 50% 빠지긴 했지만 몇 달에 걸쳐서 빠졌잖아요.
이때 정말 공포스러웠습니다. 이때 겪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때는 바이 시그널이 여기서 떴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바이 시그널이 뜨니까 어찌됐든 올타임 하이를 넘어섰죠. 그리고 2022년에 찐 하락장, 요때는 바이 시그널이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선 안 떴잖아요. 물론 바이 시그널 뜨고 나서 그 뒤에 하락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나 뭐 솔직히 큰 차이 없잖아요. 근데 퍼센티지로 보면 여기보다 한 20% 정도는 더 빠진 겁니다. 마이너스 20%. 고점부터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뭐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78%, 뭐 요 정도지만 이 상태에서 보면 한 20% 정도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0% 정도는 손실 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어마무시한 손익비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 뒤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8배, 9배가 올랐잖아요. 여기도 중간중간 바이 시그널이 떴습니다. 가장 최근에 떴던 게 작년에 한 8월쯤이었거든요. 여기서 바이 시그널 떴는데 이것도 뭐 틀린 지표는 아니죠. 그 뒤에 급등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올타임 하이 이 뒤로 좀 빠지긴 했지만 올타임 하이는 넘어섰잖아요. 바이 시그널이 뜨면 일단 올타임 하이는 이제까지 안 넘은 적이 없습니다. 늘 넘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하락장 중간에는 바이 시그널이 뜨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바이 시그널이 뜰지 안 뜰지는 뭐 제가 알 수가 없는데 68,000달러 위로 올라오면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아침 9시 기준으로 이 위로 올라오면 바이 시그널이 뜨게 됩니다. 바이 시그널이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뜨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해야지. 이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죠.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 어찌됐든 여기에서 12만 6천만 가도 100% 상승이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으니까 100% 상승이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20만 원인데 이게 40만 원 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SK 하이닉스가 100만 원인데 이게 200만 원 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역사적으로 바이 시그널이 뜨면 최고점은 넘어갔으니까 기대 수익이 100%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미래는 제가 모릅니다만 손익비가 좀 괜찮은 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말고도 제가 글을 좀 많이 올렸거든요.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되게 좀 흥미로운 기사인데 피터 브렌트 이야기는 제가 종종 드렸으니까 피터 브렌트가 리트윗 해가지고 저도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역사를 봤을 때 이 최고점 있잖아요. 최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최고점 돌파를 하고 여기서 올타임 하이를 돌파한 거예요. 이게 2013년 6월쯤이거든요. 주봉쯤으로 월봉으로 보죠. 뭐 월봉으로. 어지러우니까 로그 차트로 볼게요. 2013년 요때 보면 여기가 꼭지점이죠. 여기가 올타임 하이였죠. 올타임 하이를 다시 넘어선 요때입니다. 요때부터 하락장 바닥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은 여기죠. 여기가 찐 바닥인 것 같은데 그럼 올타임 하이 넘어섰을 때부터 여기까지 이게 몇 달이 걸렸나 요걸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 때 봉이 22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2달 걸린 거죠. 올타임 하이 지나고 나서 찐 바닥까지는 22개월 걸렸다. 201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는 요때가 올타임 하이였죠. 여기를 넘어간 게 한 이쯤 되겠네요. 그쵸? 이쯤 됐을 때 여기서부터 찐 바닥까지 여기가 찐 바닥인 것 같은데요. 대략 한 요쯤 되는 것 같은데 한 20달 정도 걸렸네요. 한 22달? 네, 요 정도 21달 그쵸? 21달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기쯤이 올타임 하이죠. 요거 넘어섰던 게 2024년 3월이었거든요. 요때부터 출발하면은 지금 현재까지 한 23달 지났거든요. 그런 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23달, 여기는 21달, 그리고 23달. 이번에 현재 올타임 하이 넘고 나서 딱 23개월 됐거든요. 그럼 여기가 찐 바닥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물론 이제까지는 4년 주기 사이클로 봤을 때 최고점 찍고 나서 1년 동안 빠졌던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많은 지표들이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다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찐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이 나오면 상승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아직 바이 시그널 안 나왔으니까 23개월 이론, 요것도 나름의 타당성은 있는 것 같아요. 4년 주기 사이클 이론이 하락장이 1년이다.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직도 뭐 한 5, 6개월 정도 더 하락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요 부분도 참고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요런 의견들 중에 RSI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과매도, RSI가 과매도에 떨어진 게 많지가 않아요. 요때 있죠. 요때 2015년 1월 달에.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요때가 최저점이었습니다. 최저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닥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죠. 여기도 역시 2018년 말 바닥이었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완전 찐 바닥입니다. 로그 차트라서 좀 실감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잠깐 풀러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음수가 나왔죠. 음수가 아니라 과매도가 나왔죠. 과매도. 주봉상으로 RSI가 과매도 나왔을 때가 거의 뭐 찐 바닥권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수하면 뭐 물론 바로 급등하는 건 아니겠지만 거의 최저점 근처에서 매수하는 거죠. 바닥 신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주봉상 과매도 신호 사인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바닥이 한 이쯤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찐 바닥인데 그때 주봉으로 보면 과매도에 살짝 들어가 있죠. 요게 2018년 말입니다. 정말 찐 바닥일 때만 주봉이 과매도를 찍거든요. 요때도 한번 보시면 근데 사실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전히 찐 바닥은 아니에요. 이때가 루나 사태 터졌을 때거든요. 루나가 없어졌잖아요. 가루가 돼서 네, 완전히 없어졌죠. 그때 과매도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사실은 FTX가 망하면서 한 번 더 진짜 찐 바닥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루나 사태나 FTX 사태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여기가 한 17,000이고 여기가 15,000인데 솔직히 말해서 고점 대비해서는 별 차이 안 납니다. 물론 요때는 그렇다고 과매도가 나오지 않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 6만 달러대가 여기랑 비슷한 지점이 아닐까. 찐 바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바닥 근처다. 네, 그런 지표는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지금 현재거든요. 현재. 그리고 RSI도 꽤 낮은 편이에요. 지금 27이거든요. 주봉상으로는 뭐 10몇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7이면 거의 역사상 최저점 수준이거든요. 찐 바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주봉상 RSI가 과매도까지 빠졌다. 네, 요것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 6만 달러가 바닥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한 5만 4천? 네, 요게 실현 가격이니까 요 근처가 한 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찐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뭐 이것보다 뭐 말도 안 되게 30K 뭐 요거는 솔직히 제 상식으로는 네,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봤자 뭐 한 1, 20% 수준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까지 뭐 비트코인 사이클에 의해서 지금 뭐 2026년이죠. 이게 2022년, 이게 2018년, 이게 2014년 이렇게 4번의 사이클을 지나면서 지금 또 하락장이 왔는데, 피터 브렌트가 리트윗한 요 이론에 의해서도 지금이 최저점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주봉상 RSI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다는 거, 요걸로 봐도 바닥일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닥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조롱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봐도 매수하기에 나쁘진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 팔아서 비트코인 살까요?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올 때가 어떻게 보면 네, 비트코인 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시기일 수 있죠. 네, 이럴 때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저는 매도하지 않을 거지만 매도하실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매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집 팔아서 코스피 살까요? 주식 살까요?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지금이 코스피 팔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코스피가 고점 근처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롱받고 있으니까 확실히 좋은 가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 신호 중에 또 하나인데 제임스 반 스트라튼? 네, 이분이 쓰신 말인데 여기 보면 현재 손실 중인 비트코인의 수량이거든요. 손실 중. 네, 여러분은 비트코인이 뭐 손실 중인지 수익 중인지 뭐 잘 모르겠으나 손실 중이신 분이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개수가 현재까지 채굴된 양이 한 2천만 개 되거든요. 그 중에 현재 손실 중인 비트코인이 1,000만 개가 넘었습니다. 이런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15년, 네, 2016년, 2015년만 해도 물론 지금보다 수량이 이때는 더 적었으니까 1,000만 개가 안 됐죠. 그리고 2019년에 2018년 말 19년 초 요때 가장 최바닥이었을 때 요때 손실 중인 비트코인이 1,000만 개 넘었고요. 요때는 2020년 3월 코로나 때 넘었고요. 그리고 2022년 루나 사태랑 FTX 사태 터졌을 때 그때 1,000만 개 넘었고 그리고 지금이거든요. 정말 이 정도면 바닥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바닥 번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찐 바닥은 아닐 수 있죠. 뭐 발바닥 밑에 각질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지금이 바닥 근처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계속 비트코인 모으시는 분들은 내가 이미 너무 많아서 평단에는 좀 반영이 안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내가 현재 한 10억어치 비트코인이 있다. 근데 5천만 원어치라도 더 사두면 이 10억도 나중에 올라가게 될 거고 5천만 원어치 추가로 산 것도 나중에 올라가게 된다면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네, 이거하고 별개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는 건 아주 나중에 오르게 되면 수익률이 되게 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되게 고통스러운 시기는 맞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저께 정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 고래동 공부 카페를 봐도 좀 피가 낭자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들고 여러모로 좀 비트코인 죽었다는 얘기 나오는 거 보니 얼추 바닥 저점 좀 한탄하는 소리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글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코스피 이야기가 좀 되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삼성전자 이야기. 이분은 뭐 비트코인 조롱하려고 쓴 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코스피에다가 2억을 넣어놨는데 3배가 됐대요. 그럼 뭐 6억이 된 건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코스피는 6천을 돌파했는데 비트는 엄청 하락했다. 여기에다 댓글 쓴 게 좀 뭐 그냥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힘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좀 곱게 들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에 그렇게 힘들 때 이렇게 투자를 해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사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초에 뭐 작년 4월에 이때 코스피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그분들은 좀 돈 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힘들 때 투자했으니까. 반대로 지금 비트코인 되게 힘들 때지 않습니까? 이럴 때 투자한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웃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이쯤인가 방송할 때 진짜 많이 댓글들이 조롱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렸었는데 아니 비트코인 쌀 때 좀 사가지고 엄청나게 잘난 척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뭐 잘난 척했는지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럴 때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렇게 저를 이렇게 비난하셨던 분들은 이럴 때 사서 본인이 장기 보유하면서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돈 번 사람을 헐뜯지 마시고 이럴 때 정말 많이 빠졌을 때 모아서 이 수익을 본인이 돈 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많이 올랐다고 한탄하시는 분들은 코스피가 어려울 때 투자하지 않으셨잖아요. 코스피가 어려울 때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금의 상승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상승만 보는데 한번 비트코인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2020년부터 2021년부터 볼까요? 뭐 그렇다고 해도 여기가 코스피고요. 여기가 비트코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봐도 아직은 추월을 못했네요. 최근 3년만 놓고 봐도 그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트코인이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물론 이게 뭐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면 추월할 수 있죠. 비트코인 계속 떨어지면 추월할 수 있죠. 하지만 네,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코스피 팔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네, 그건 각자 판단하시면 되고요. 요럴 때 이렇게 힘들 때 사실 요때 전 비트코인이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트를 열심히 모았는데 이때 만약에 코스피를 샀다면 네, 어마무시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코스피는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횡보했거든요. 오를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고통받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나는 코스피에는 투자하지 말아야겠다. 국장을 떠나야겠다. 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둘 다 병행하고 있었는데, 코스피는 다 정리했습니다. 그 뒤로는 미국 주식하고 비트코인만 투자를 했어요. 물론, 지금은 네, 코스피가 많이 올라와서 최근 한 4년, 5년을 보면 코스피가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이럴 때도 있네요. 네. 암튼, 투자는 좀 남들이 조롱할 때, 남들이 관심 없을 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여러모로 힘드실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이때가 되게 그리운 시절일 수 있습니다. 네. 요새도 코스피가 되게 뜨겁지 않습니까? 6,000포인트 넘어서도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네, 세 종목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코스피에서요. 코스닥에서는 10개가 넘게 상한가를 쳤더라고요. 코스닥은 뭐 제가 관심이 별로 없어서 코스피 종목 중에 상한가 친 종목들 아니면 뭐 등락률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하루에 하나씩 같이 좀 들여다보면 공부가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여긴 둘 다 뭐 어찌됐든 계양전기죠. 오늘은 참 엔지니어링 네, 이 기업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올랐나 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과연 얘네가 안전한 회사인가 돈은 잘 벌고 있나 기업은 어찌됐든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거든요.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같이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dart.fss.or.kr 이렇게 보면은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어요.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전자공시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여기다가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참 엔지니어링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게 U라고 써 있는 게 상장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돼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서 검색을 하면 이것저것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좋은 뉴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갑자기 여러모로 좀 좋아진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네요. 요때가 직전 사업 연도가 2024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해 사업 연도가 2025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때만 해도 손실액이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단위가 뭐지? 아무튼 뭐 1,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설마 2,400만 원은 아닐 테니까. 그러면 여기가 10억 100억이거든요. 원래 당기순이익이 240억 적자였는데 140억 적자로 적자 규모가 10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폭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좋은 거긴 하죠.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된다. 요런 측면에서 이번에 상한가를 치게 됐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위험한 기업은 아닌가? 그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최근 보고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뭐 하는 기업인지 그런 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사업의 개요를 보면 그런 게 좀 나오거든요. 얘네가 뭐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 회사구나. LCD나 OLED나 뭐 이런 것들을 결함을 리페어 장비, 수리하는 장비죠. LCD 장비를 수리하는 업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LCD 장비를 수리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얘네가 원래 적자가 되게 컸었는데 적자폭이 조금 감소했구나. 그래서 조만간 흑자로 전환할 수도 있겠다. 요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있냐? 사실 이거는 우리가 봐도 잘 몰라요.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재, 뭐 농심이나 뭐 삼양라면 뭐 그런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얘네들은 어떤 상품을 만들지 하고 잘 알지만 이건 사실 잘 모릅니다. 아까 디스플레이 뭐 어쩌고저쩌고 고친다 뭐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 거 하는구나.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와 해외에 한 3대1 정도
네, 요 정도로 하는구나.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매출 및 수주 상황, 뭐 요게 늘어나거나 많이 커지면 되게 좋은 건데 이건 분기잖아요. 그러면 애매하게 썼네요. 이게 분기 보고서라서 원래 1년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업 보고서를 보면 요게 좀 확실할 텐데 사업 보고서는 보통 3월에 많이 나옵니다. 다음 달에 3월부터는 사업 보고서가 되게 많이 나올 텐데 그때는 제가 본격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거를 뭐 좀 분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식들을 최대한 많이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3월 달에 그게 제일 많이 쏟아지니까 3월 달에는 거기에 좀 시간을 좀 많이 쏟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연습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 분기 실적일 것 같거든요. 한 분기다. 그럼 곱하기 4 하면 되잖아요. 대략 한 30000, 요 정도 되겠네요. 국내 사업 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해외도 좀 늘어나긴 했거든요. 하지만 국내 사업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죠. 2024년에 비해서 25년에 적자폭이 대폭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도 보면 여기에는 여기까지는 큰 변화가 솔직히 말해서 느껴지진 않습니다. 영업 손실 규모는 많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24년 3분기고요. 여긴 25년 3분기인데 2025년에 조금 많이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대략 한 60억 정도 영업 손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작은 회사예요. 매출액 자체가 한 180억 밖에 안 되는 상당히 작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개월 치니까 뭐 이거를 200억이라고 잡아도 1년 매출액이 1000억이 안 되는 아주 작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에는 이렇게 작은 기업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코스닥에는 많은데 그 부분도 좀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손실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손실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얘네 돈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실 기업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좀 살펴봐야겠죠. 일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오히려 순유입이 됐네요. 이거는 좋은 거죠. 어찌됐든 영업이익은 3분기만 놓고 보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분기는 마이너스 났어도 3분기에는 수익이 났을 수도 있는 거죠. 투자 활동으로 인해서 투자 비용은 좀 들어간 거예요. 12억 정도 돈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재무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좀 생겼는데 대부분이 차입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린 거예요. 한 57억 3천만 원을 빌린 겁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차입금을 좀 상환하는 데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빌려가지고 57억 빌려서 11억은 갚았다. 네, 이런 의미죠. 이것저것 다 하고 증감, 어찌됐든 돈을 좀 많이 빌렸잖아요. 51억 빌려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감 많이 늘어났어요. 한 1340억이 늘어났거든요. 뭐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네, 이번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오긴 했네요.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 얘네가 되게 작은 기업인데 3분기에 1000억이 넘게 여기서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됐어요. 그래서 현금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이거는 상당히 굿뉴스입니다. 요것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70억 밖에 없었는데 1400억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이거는 아주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 4분기께 안 나와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때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지금의 상한가를 만들어내게 된 원인이 된 거죠. 그럼 이 기업에 투자해야 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주목을 받았다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차트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까지는 손실 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18,000원 하던 게 800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1,200원으로 반등을 했거든요. 만약에 실적이 진짜 계속 개선되고 앞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그렇다면은
큰 폭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 요때도 그런 일이 뭐 있었을 수 있죠. 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급히 솟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이런 주식은 사실 좀 위험해요. 네, 여러모로 좀 위험함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 번씩 좀 튀어 올라오죠. 이런 게 뭐 매집봉일 수도 있어요. 작전까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련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총이 작은 기업이고 순손실 기업인데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있으면 여러모로 변동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위험성이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네, 저는 참 엔지니어링 보통주가 단 한 주도 없고요. 앞으로도 매수 계획은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2월 26일 오전 7시 10분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좀 큰 폭으로 오르게 됐죠. 네, 사실 어저께 밤에 방송을 해서 오늘 아침엔 방송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좀 되게 큰 폭으로 올라서 좀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생겨서 방송을 켰습니다. 어저께 방송했을 때가 대략 한 요 근방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저께 저녁에 밤늦게 했으니까 요쯤에 한 66K, 67K 여기를 오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어저께 해시리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조만간 바이 시그널이 뜰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틀린 부분도 있어서 좀 정정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SMA입니다. MA가 이동평균선이죠. 뭐 단순, 심플 무빙 에버리지. 단순 이동 평균선이고요. 요 노란 선이 11선이고요. 녹색 선이 21선입니다. 현재는 역배열 상태죠. 11선이 더 밑에 있는데 오늘 크게 올라서 요 정도 시세가 2, 3일만 좀 반복되더라도 노란 선이 뚫고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골든 크로스가 나겠죠. 그때 파란색으로 바이 시그널이 예쁘게 딱 뜰 것 같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딱 찍히게 될 것 같거든요. 해시리본의 바이 시그널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뜨면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지만 다시 올타임 하이를 경신할 수 있다. 올타임 하이가 12만 6천 달러잖아요. 대략 한 1억 8천이고 여기를 다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비트코인 16년 역사에서 안 그랬던 적은 없거든요. 되게 좀 희망회로적일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항상 좋은 지표를 보여줬으니까 바이 시그널이 뜰 수 있습니다. 바이 시그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이게 제가 어저께까지는 21선 위로만 종가가 마무리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11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 해야 됩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 줘야 돼요. 노란 선이 정배열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정했어요. 여기를 보면 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기 보시면 노란 선이 녹색 선 위로 교차를 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바이 시그널이 떴습니다. 바이 시그널이 뜬 다음에 최고점을 넘어갔냐 요걸 봐야 되거든요. 참고로 이때 주기영 대표가 상승장 끝났다 이런 트윗을 올렸다가 아주 큰 사과를 많이 했죠. 네. 이때 이후로 최고점을 경신하게 됐죠. 그러니까 바이 시그널이 뜨는 걸 주기영 대표가 봤으면 그런 트윗을 안 올렸을 것 같은데 시점이 되게 비슷합니다. 이 바이 시그널 뜨기 직전에 주기영 대표가 대략 한 이쯤? 요쯤이었나? 네, 요쯤에서 주기영 대표가 그 트윗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이 시그널이 떴고 단기적으로는 빠졌죠. 바이 시그널이 떴다고 해서 바로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빠졌다가 그 이후로 최고점을 넘어가게 됐죠. 역사상으로 그런 적이 뭐 너무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에 붓다빔 때거든요. 뭐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고인물이 됐네요. 이제 5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이 붓다빔 때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 붓다빔 때 다들 이제 시즌 끝났다고 그랬어요. 네, 시즌 종료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때 신나게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한테 코인을 알려주었던 디테일하게 알려주셨던 뭐 저의 나름 스승님이죠. 지금은 서로 연락을 뭐 거의 안 하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뭐 안 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 시즌 종료라고 여기서 뭐 하냐고 저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바이 시그널 뭐 이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는 트레이딩 뷰 자체도 잘 몰랐어요. 이때만 해도 제가 트레이딩 뷰를 쓰고 했던 게 한 요쯤이었던 것 같거든요. 8월쯤에 여름 때부터 다시 트레이딩에 좀 이때부터 막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걸 썼습니다. 이때 보시면 바이 시그널이 두 번이나 떴어요.
바이 시그널 떴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빠졌죠. 바이 시그널 뜨고 급락이 나왔을 때가 역사상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 시그널이 떴다는 이유로 몰빵하시면 안 돼요. 네, 분할 매수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점을 또 다시 돌파하게 됐죠. 69,000달러 넘어가면서 최고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지금 가격하고 네, 똑같죠. 참고로 사이클의 저점은 그 전 사이클의 고점하고 대략 비슷하거든요. 지금 뭐 한 6만 달러까지 빠졌으니까 여기가 한 69K 됐고, 그래서 뭐 하락폭으로 봐도 바닥일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네, 어찌됐든 바이 시그널 뜨고 나서 이렇게 다시 고점을 경신했다. 요게 중요합니다. 하락장에서도 뜰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뜰 수는 있는데 이제까지 뜬 적이 없습니다. 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각자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2014년이거든요. 참고로 하락장은 2014년, 2018년, 2022년, 2026년 이렇게 4년마다 주기가 찾아오죠. 여기 보시면 깨끗하죠. 바이 시그널이 안 떴어요. 네, 그리고 요때도 마찬가지로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요때 바이 시그널이 딱 뜨기 시작했죠. 하락장이 한참 진행 중일 땐 안 뜨다가 바닥에 가까워질 때 그때부터 바이 시그널이 뜨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바이 시그널 여기서 떴죠. 여기서 떴고 여기서 떴고, 네, 한 3번 정도 뜨고 나서 그 이후로는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어요. 뭐 중간중간도 뜹니다. 그리고 또 역시 하락장에는 안 떴어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바이 시그널 여기서 떴거든요. 진짜 찐 바닥을 알려줬죠. 이때는 2018년에 내일이 떨어지는 이 내내 바이 시그널이 단 한 번도 뜬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 시그널이 뜬 다음부터 상승이 재차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로 네,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네, 좀 대단한 상승이죠. 네, 한 20배 정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네, 어마무시했죠. 마찬가지예요. 네, 요때는 안 떴고 이때 뜨면서 또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고, 아직 뭐 바이 시그널이 뜨지 않은 상태에서 설레발일 수도 있긴 하지만 바이 시그널이 제 생각에 일주일 내로 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가격이 유지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폭락하면 바이 시그널 안 뜨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다 또 폭락하면 바이 시그널이 뜨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긴 한데 최근에 글래스노드에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온체인 데이터 업체가 글래스노드거든요. 글래스노드에 좀 공동 설립자가 만든 그 트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제인 스트리트가 고소를 당했거든요. 최근에 루나테라 기억하시나요? 2022년에 루나테라가 망했습니다. 뭐 루나 같은 경우는 빵원이 됐죠. 빵원. 코인이 현물인데도 불구하고 빵원이 됐어요. 테라도 뭐 스테이블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뭐 거의 완전 붕괴됐죠. 저도 이것 때문에 한 3천만 원 정도 그냥 완전 붕괴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주범이 제인 스트리트였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시세 조작 혐의가 있으니까 이걸 고소해서 소송에 들어갔어요. 지금. 근데 정말 괴담처럼 있었던 오전 10시 뉴욕 시각 기준이겠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밤 12시입니다. 밤 12시만 되면 기관발로 이렇게 매도 세력이 비트코인을 막 던지는 거예요. 밤 12시만 되면 가격이 폭락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주범이 제인 스트리트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의심을 하냐면 의심을 그동안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테라폼 랩스에서 이거를 고소하자마자 이런 밤 12시에 오전 10시에 뉴욕 기준으로 매도 세력이 없어졌어요. 매도세가. 우연의 일치치고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도 어저께 오늘 이렇게 상승하게 된 거거든요. 원흉이 없어진 거죠. 이 주범이 그동안 비트코인의 하락을 주도했던 게 제인 스트리트였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얘네가 사라지면 이젠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얘네가 주범이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짓을 한 거냐면 오전 10시만 되면 얘네가 좀 MM 업체인데 마켓 메이킹 업체라고 하거든요. 흔히 아는 뭐 세력일 수도 있고 근데 마켓 메이커들도 필요해요. 얘네들이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 주니까 거래량이 없으면 시세가 뭐 슬리피지도 되게 높고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런 걸 도와주는 MM 업체인데 얘네가 규모가 좀 커지다 보니까 오전 10시만 되면 숏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롱 포지션에 있는 요 개인들의 자산을 다 청산을 시킵니다. 그럼 더 많이 떨어지겠죠. 이걸 롱 스퀴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익이 커지겠죠. 이러면 다시
그냥 매도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숏으로 들어가서 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판 건 요만큼인데 얘네들 청산시키면서 낙폭이 과다해지면서 내 수익이 커집니다. 그럼 또 기다렸다가 다음날 10시에 또 숏을 치죠. 그럼 또 빠지면 또 다시 나오고, 이거를 매일매일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비트코인 그동안 하락이 많이 컸으니까. 물론 이거는 뭐 전형적인 남 탓일 수 있어요. 뭐 얘네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진 거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시세 조작을 했던 거는 정황상 좀 확실한 것 같고, 얘네가 이제 트레이딩을 그렇게 좀 무자비하게 했던 제인 스트리트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얘네 트레이딩 부서가 이제는 사라졌거든요. 얘네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시세 조작하는 주체가 사라졌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희망 회로를 한번 이야기 드려본 겁니다. 아무튼 곧 있으면 만약에 시세 조작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요 정도 가격대만 한 3, 4일 정도만 더 유지가 되면 바이 시그널이 뜨거든요. 아무튼 저는 바이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좋은 시그널이 나와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최고점 12만 6천 달러, 1억 8천만 원 다시 넘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2억을 넘어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 시그널이 떴다고 해서 급등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 시그널 뜬 다음에 크게 하락한 적도 많아요. 바이 시그널이 뜨면 그냥 우리 하던 대로 분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세가 다시 올라갔을 때 돈을 벌게 됩니다.